저는 처음에 뭔가 저희가 조금 아기자기한 가구를 만드니까 좀 젊은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통계를 보니까 거의 다 2030 남성분이신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의 괴짜들의 모인 공간, 저희 너드 컨테이너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안지연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앞에 따라오는 수식어가 되게 다 엄청나요. MG 중에 M도 아닌 G를, G, Z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랄까요? 2000년생이신데요. 정말 놀랍게도 달리즘이라는 업사이클링 가구 브랜드를 이미 하고 계시고, 또 라넬라라는 프리미엄 티 브랜드를 런칭부터 모든 단계를 다 기획하신 분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지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소개와 함께, 자기 소개와 함께 어떤 브랜드를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달리즘과 라넬라를 하고 있는 달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오. 같습니다. 저는 이제 리빙 브랜드 달리즘 그리고 티 브랜드 라넬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접점이 없지만 처음부터 제가 상상을 한 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달리 대표님께서는 이력이 조금 재밌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이 이쪽 전공은 아니셨었죠. 네.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게 됐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네.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고요. 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 파일럿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창업에 흥미를 가져서 이렇게 브랜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런칭하셨던 브랜드가 달리즘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 리빙 브랜드인 달리즘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 좀 이야기가 궁금해져요. 사실 이제 제 창업 계기로는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오.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리빙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아트나 ESG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사명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하게 되는 얘기고 오프 더 레코드로는 이제 창업에 관심을 갖다가 정말 무작정 뭔가를 하고 싶다도 아니었고 그냥 창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었고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평소에 좀 꾸미고 패션 뭐 이런 디자인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패션 브랜드를 원래 창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창업 자금은 어디서 끌어와야 될까라는 이런 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막 휴학한 정말 20대 초반 학생이어서 창업 자금을 뭔가 빌려주는 데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흔히들 뭐 예창패, 초창패라고 하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공모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전을 했다가 얼떨결에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이렇게 합격을 해버려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꼭 달리즘이 아니었어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모전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역으로 생각을 하다가 정부에서 지금 문제를 느끼는 환경 문제를 내가 가진 뭔가 디자인적이거나 창의적인 장점이랑 합치면 어떤 사업 아이템이 나올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재밌어서 계속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달리즘 웹사이트를 저는 여러 번 좀 들락날락 거리고 또 주변에 많이 소개도 해드리거든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달리즘을 보면 일반적인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이제 메인은 협탁 혹은 약간 툴의 개념인 네네. 이제 제품이 메인인데 그 제품의 디자인도 되게 과감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둬도 어떤 형식으로 세워놔도 그 역할을 모두 다 수행해내고 그리고 달 모양의 형태를 또 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달 모양의 그 형태 또한 되게 매력적으로 나타내는데 진짜 직관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달을 좀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좀 묘사한 그런 제품이라서 제품 자체도 흥미로워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소재죠. 네. 소재 얘기를 조금 어떻게 선정을 했고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션 사업 쪽을 이제 서칭을 하다가 패션이랑 디자인과 환경을 이렇게 다 접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업사이클링 섬유 이쪽으로 서칭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게 23년도 초반이었는데 한 달 동안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런 데서 업사이클링, 패션, 친환경 이런 걸 키워드를 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를 다 봤었고 딱 한 달쯤 됐을 때 옷으로 만든 집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버려진 옷을 수거해서 다시 수선해서 뭔가 순환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좀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단 한 군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단 두 군데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섬유를 쉽게 말하면 곱게 갈고 녹여서 그리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테이블 같은 단단한 목재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집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바로 그 기업에 메일을 그냥 드렸었죠. 그때는 너무 이제 사실 사회인보다는 학생일 때여서 비즈니스 메일 보내는 방법도 모르고 그때 이제 뭐 네이버에 비즈니스 메일 보내는 방법 뭐 이런 걸 쳐보면서 안녕하세요 땡땡땡님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뭐 하고 뭐 흥미가 생겼고 한번 샘플 같은 걸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본사에 방문을 해도 될까요? 라고 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학생이나 외부인이 그냥 메일을 드렸으면 좀 무시할 법도 한데 되게 전무님께서 답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쿨하게 그냥 한번 와서 보셔도 된다 하셔가지고 그때도 또 미팅을 또 처음 가니까 어른처럼 좀 보이고 싶은 마음에 괜히 또 어른스럽게 옷도 입고 막 힐에 핸드백에 비타오백 한 박스 들고 가면서 되게 자주 와본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이 진짜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뭔가 어딘가 연락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기도 했고 뭔가 뭐 거절당하면 어때? 내가 뭐라고? 뭔가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더 용기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의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과감하고 정말 겁없이 뛰어드는 자들이 무언가를 쟁취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지연님께서 이제 달링님께서는 쭉 하셨던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법도 하고 안 해봤던 거라 이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할 법도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찾으러 갈 법도 한데 일단 스스로 여기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드 컨테이너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영광입니다. 네.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요. 항공운항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직업이 보장된 학과잖아요. 맞아요. 머리도 졸업하면, 정말 좋아야지 들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제 파일럿은 사실 되면은 거의 좀 억대음을 받는다든지 약간 탄탄대로가 펼쳐진 상황인데 굳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뭐 재미로 할 수 있는 건 맞긴 해요. 근데 네네. 굳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과에 저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자퇴를 한 건 아니고 지금 휴학 상태인데 휴학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적으로 개인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진로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파일럿이 꿈인 친구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파일럿이라는 꿈을 가지고 뭔가 그 직업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는 친구가 되게 많았고 뭔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방학 때도
현장 학습을 간다던가, 뭐 좀 공부를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평소에도 매일매일 어디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 나는 꿈이 전투기를 타는 거야, 라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학교를 2년 다니고 보니까 저는 그냥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집에 와서는 좀 더 창의적이고 창작적인 거에 대한 욕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과 하는 취미 생활도 뭐 그림 그리기, 영상 찍기, 뭔가 이런 걸 좀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이걸 고민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유튜브에 항공 관련된 키워드를 쳐본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할 때 말고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직업으로 삼는다면 인생에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또 때마침 제가 이제 입학을 하고 휴학을 한 기간에 코로나랑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서 뭔가 이 파일럿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약간의 수동성?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면 나가면 안 되는 뭔가 그런 모든 회사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조금 더 제 생각이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고 해외여행도 자주 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정말 성향이 잘 맞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10년 후에 뭐 AI에게 대체될 것 같은 직업 탑10 하면은 옛날부터 이제 파일럿이 꼭 들어가 있었고, 그런 면들에서도 내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은 또 저희가 비행 시간을 또 채워야 돼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지나고 취직을 했을 때 최소한 10년 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내가 과연 파일럿을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파일럿이 되기까지의 그런 교육비라고 통칭하는 그런 게 이제 뭐 최소 2, 3억부터 뭐 많게는 미국 가서 좋은 코스를 밟고 한다면 뭐 5억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대의 초중반이 지나서 취직을 하고 뭐 최대 5억을 잡는다면 빚을 다 갚으면 40대, 50대가 되겠구나. 왜냐면 저희 집은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강하게 커라라는 집이기 때문에 비행 교육비는 집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민하시고 나서 이미 달리즘이라는 브랜드가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강하고 굵직한 일들을 해왔어요. 일단은 저희가 달리즘이라는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져서 이제 여쭤보자면, 2024년에 이 달리즘은 어떤 좀 목표를 이루셨었고, 또 목표로 인한 어떤 좋은 결과나 좀 아쉬웠던 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24년도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즘이 크게 성장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3년도 11월에 달리즘을 정식 런칭을 하고, 그리고 24년도 초반까지는 정말 열심히 뭔가 입점도 직접 제가 다 연락을 드려서 입점 제안 드린다 라던가 뭔가 저희랑 이거 협업해 보시겠냐 라는 그런 연락을 드렸었는데, 초반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입점을 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일이거든요. 입점된 곳에서 제가 뭔가 광고를 돌린다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은 성과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온 달이 있고, 정말 저는 열심히 뭔가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문이 없던 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회의감도 느꼈었고, 그리고 첫 제품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제 기준 처음으로 선보인 가구에 소재도 독특하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의 첫 제품에 이렇게 그냥 선뜻 정가로 다들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니까
그 다음 제품에 대한 부담감도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약간 원히트 원더 같은 그런 브랜드가 될까봐. 아, 처음이니까 그렇지. 뭐,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뭔가 이렇게 될까봐 좀 고민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조형적인 디자인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샘플도 만들러 다니고, 좀 더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욕심대로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제 기준 되게 상업적이지도 않고 예술적이지도 않고 정말 이것저것도 아닌 괴상한 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내는 이만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뉴문 이클립스 시리즈는 좀 그냥 힘을 확 빼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냈었고, 오히려 그래서 첫 제품의 유니크함이 좀 더 돋보이고 두 번째 제품은 오히려 좀 더 미니멀해 보이고 서로 좀 괜찮아 보이게 된 것 같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좀 고민이 생긴 게, 그렇다면 달리즘은 친환경 브랜드로 가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런 좀 독특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산업이나 문화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달리즘만의 해답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그 정도의 뭔가 질문도 던지고 의견을 내놓고 싶었는데, 너무 언제부턴가 제가 저희는 친환경이에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거기 안에 틀에 갇혀서 더 이상 그 네. 실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를 네네. 생각을 해볼 여력조차도 없는 거죠. 기회가 없었나 보네요. 네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좀 고민을 해보고 정말 달리즘이 어떤 브랜드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고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그냥 달리즘에서 처음 냈었던 요 정도 가격대에 요 정도 디자인의 친환경 가구가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 다음 시리즈도 이렇게 내볼까? 라는 되게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게을렀던 거죠. 생각하기가 게을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게 정답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던 것 같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제가 이제 소비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난 이 제품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갑을 안 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엎었던 프로젝트도 제법 있고, 어쨌든 저는 작가라서 이렇게 뭔가 그림이나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소비자의 뭐 니즈를 디자인이든 기능성이든 뭐든 간에 지갑을 열 만한 그런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건데, 내가 만들었고 내 자식이지만 안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눈물을 좀 머금고 좀 폐기한 게 몇 개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는 어떻게 찾았냐면, 저의 문제점을 분석해보니까 혼자 너무 매몰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이제 팀원이 생겨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달리즘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블랙이고 그 친구는 화이트예요. 그래서 딱 중간에서 서로 둘 다 좋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그런 좋은 파트너를 네네. 만나셨군요. 저는 조금 유니크하고 핑크 펭귄 같은 그런 전략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친구는 되게 미니멀한 걸 좋아하는데 되게 무지색의 미니멀이 아니라 정말 눈이 편안한 그런 미니멀을 추구하는 친구여서, 미니멀함이 바탕이 되지만 유니크함이 한 스푼 들어간 저희 중간점이 나오면 둘 다 만족하고 다른 분들한테 의견을 보여드려도 되게 이건 좋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로 좀 새로 이제 계속 사실은 리브랜딩을 네. 작년 겨울 때부터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맞아요. 네, 작년 겨울부터 진짜 밤낮 할 거 없이 잠도 거의 안 주무시다시피 하시면서 맞아요. 진짜 많은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 파트너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맞아요. 그러고 좀 어떤 달리짐에 대한 새로운 가구가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면 그때 캐파수를 이제 품목수를 늘려보고자 정말 네. 많은 고민을 하셨었거든요. 그 네, 현황을 좀 2025년의 목표와 함께 어떻게 네. 되고 있는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를 저희 팀원이랑 같이 어제 딱 얘기가 끝났어요. 어제까지 회의실에 화이트보드가 보통 크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다 적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막 저녁 한 8시까지 막 하다가 둘 다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냥 친환경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브랜드가 되자라는 대답이 나왔고, 그 질문이 뭔가 ESG의 환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사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걸 수도 있겠고 네네. 다양해지는 정말 그런 사회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이런 ESG처럼 인간의 뭔가 근본적인 사상을 건드리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정말 사소하게 이게 문제였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되게 재밌겠는데요? 네, 저는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그 전에는 제품 하나하나에 저희가 의미를 되게 크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소하고 위트가 있는 것까지 가볍게 섞고 모두가 공감할 만한 문제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니까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스포를 해보자면은 지금 이제 준비 중인 건 정말 사소하게 집에서 재택할 때 되게 그냥 보통 편하게 입고 집도 좀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던지려는 문제는 왜 집에서는 스타일리시하면 안 돼? 라는 문제를 가지고 뭔가 홈웨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 테리어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던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제시한 거니까 그런 저희만의 해답이나 저희만의 뭔가 목소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도 좀 꼭 친환경적이고 뭐 이 성분의 검출량은 얼마여야 돼 라는 그런 면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품이 늦게 나오게 된 건 제가 그 전에 공정을 제 나름 건드릴 수 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친환경적으로 만들었었어요. 보통 의류를 압축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버려진 옷을 가져와서 잘게 자르고 그걸 이제 수많은 바늘로 타공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늘들이 이렇게 찔리니까 솜처럼 불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면이랑 폴리랑 섞여 있으니까 고온고압에서 압축을 시킬 때 그 폴리가 약간의 플라스틱 코팅 같은 역할을 하면서 녹아서 옷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 방수 정도의 이런 코팅도 되고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때까지 다른 곳에서 했던 방식은 보통 솜처럼 불어나고 압축되는 그 공간이 좀 비게 되는데 그 공간에 합성수지나 좀 이제 화학적인 그런 성분을 넣어서 견고하게. 네네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섬유 안에 또 섬유를 넣어서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라든지 포장하는 박스조차도 저희가 최대한 친환경적인 박스를 찾고 프린팅도 요즘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소이잉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완충제도 뭐 바이오 옥수수 전분 뭐 이런 게 되게 많고 종이도 뭐 친환경 펄프가 있고 친환경이라는 거에 한번 갇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가구도 원래 보통 이제 접착제나 실리콘 본드를 쓰거나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접착제와 실타카로 이렇게 친환경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타카라는 게 정말 얇은 바늘 정도 굵기의 못 같은 걸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대한 스테이플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친환경적인 게 좋아도 가구가 기능을 못하면 그건 가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번 불량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때 좀 생각이 확 바뀌게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제품이 나오면 그냥 집에서 계속 써보는 편이에요. 지금도 스툴을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하반기에 출시를 하려고 샘플을 준비했는데, 그 샘플은 지금 식탁 의자로 쓰고 있어서 매일매일 뭐 뒤로도 조금 넘겨보고 얼마나 견고한지 편한지, 그리고 뭐 한 3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생활감은 어떠한지 뭐 이런 거를 직접 다 써보고 있고, 지금 캔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친환경 가구샵, 가구 브랜드라는 그런 틀에 좀 갇히지 않으려고 다양한 소재, 다양한 주제를 섞어서 제품 카테고리를 좀 늘리려고 하고, 그 첫 번째로 저희가 도자기 캔들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캔들도 집에 한 10개 정도가 곳곳에 있습니다. 캔들 진짜 향 좋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외관이 되게 고급스럽게 도자기 그 형태로 되어 있고, 감사합니다. 심지도 고급 우드로. 프리미엄은 우드 심지로 되어 있는데, 우드로 해서 그 실제로 불멍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감사한 분한테 선물 드리려고 사가지고 선물 드리고 하기에도 좋습니다. 네, 성우님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가 물론 친환경적인 요소를 다룬다는 건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 문화에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직접 생산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게 맞나? 우리가 물론 생산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근데 그럴 때 그걸 너무 큰 관점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 갇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상에 물음을 던지다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정말 하나씩 해보고, 거기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나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넣어보는 것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어떤 역할이 이제 처음에 의도하셨던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과 잘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친환경이 더 비싸죠. 비싸죠. 그리고 판매가가 비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쓰는 자재가, 저는 이제 첫 사업이고 첫 제품에 이 자재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자재가 이렇게 다 비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국내에서 이제 최고급 이태리 자재를 취급하는 곳을 갔는데 제일 비싸다고 한 자재가 저희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온 최고급 사비올라라는 자재가 있는데 저희보다 그 써있던 단가가 조금 더 비쌌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이즈는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환경 자재가 아닌 거죠, 그건? 그렇죠. 그쵸. 일반 자재인데 최고급인 거고, 가구로서. 친환경이라는 이런 업사이클링 자재는 아니지만 그 검출량 등급에 따라서 그 뭐 등급은 E1, 그렇죠. E0 뭔가 이런 식으로 그쵸. 구분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친환경이냐고 하면은 그 등급은 친환경이죠.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과연 이 업사이클링이 더 이상 진짜 업사이클링인가라는 물음도 생기는 맞아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의 견고함이라는 게 업사이클링을 완벽하게 다 구사한다 하더라도 좀 가구로서 장기적으로 이게 진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까지 보게 되면 빠르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네. 저는 심지어 의류에서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정말 흔하게 H&M과 같은 그런 스파 브랜드, 자라 이런 데도 업사이클링 정말 많이 시도하잖아요. 업사이클링을 거의 주로 취급해서 그걸 다시 한번 의류 생산을 하는 곳에서 이제 구매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짓말 안 하고 너무 견고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말 창피한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었어요. 치마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데이트하고 있는데. 어머.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만났던 연인분께서 치마를 사주러 급하게 갔다 왔어요. 근데 세상 민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그러면 이 옷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저거 처음 입었거든요. 바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옷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좀 이게 그건 거죠. 더 이상 텀블러가 텀블러인가? 에코백이 에코백인가? 그쵸, 그쵸. 그런 질문이 던져지면서 이게 더 이상은 환경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잘 사용해서 그냥 결국은 상품화 끝인 거예요. 그게 사실 제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어로는 저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 제품을 처음 만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린워싱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어요. 보통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웨이스트다. 맞아. 그렇게 네. 됐죠. 브랜드 철학을. 네,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지속 가능성이 빠져버린 업사이클링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 제품은 첫 생산 수량만큼 판매를 하고 지금 다 솔드아웃이 되고 더 견고하게 지금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견고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공장에서는 이런 독특한 소재 되게 까다롭거든요. 소재가 너무 까다롭고 독특한 소재, 독특한 디자인에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공방을 가라 라고 하시는데 공방에 가면은 생산 수량의 문제도 있지 않나요? 수량도 그분들은 되게 프라이드가 있으셔서 그치. 하청처럼 안 하시려고 뭐 얼만큼 해줄게, 뭐 얼만큼 해줄 테니까 뭐 몇 % DC 해줄게가 없고 그분들은 하나하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셔서 많이도 안 받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공인비가 한 10배? 맞아요. 이렇게 돼서 그럼 저희는 가구 하나를 500만 원 뭐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달리즘의 지속 가능함인가? 그쵸. 라는 사업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당장 달리즘이 가구를 안 팔면 지속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는데 맞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수익적인 부분을 떠나서 업사이클링을 해서 나온 그 산물은 친환경적이겠지만 그 공정이 친환경적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저희가 뭐 폐섬유를 수거를 해서 가구를 만들고 해도 그 과정에는 어쨌든 폴리가 녹는다는 거는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공기오염이라든지 화학적인 성분이 나오는 거라든지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계속 이 자재로 가구를 만드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근본적인 그 뿌리 깊은 질문을 딱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연님께서, 달리님께서 어떤 것을 내가 왜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이 물론 창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지만 거기에서 철학을 또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또 이 다음 스텝이 진짜 궁금해지긴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이 다음 스텝은 사실 저희가 방향을 확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앞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좀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비싼 걸 구매를 많이 안 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랬다면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영세한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 좀 메타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저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런 정통적인 하이엔드 프리미엄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랑 정면 돌파를 했을 때 저는 이길 자신이 없어요. 네,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정통적인 아티스트를 추구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업적인 걸 조금 더 아티스틱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아티스틱한 거를 상업적으로 팔 수 있다던가 그 중간 정도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장점을 더 살리고 조금은 더 달리즘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생겼을 때 이 정도면 너무 갖고 싶은데 살 수 있는 가격대야 라는 그 정도의 제품을 좀 많이 내서 그냥 이런 좋은 일 하는 브랜드가 있네 화이팅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달리즘의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사용을 해보시고 이거 의미도 좋고 보기에도 예쁜데 편하네? 뭔가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묵직한 가구를 뭐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리빙 컬렉션처럼 컬렉션 안에는 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홈웨어나 슬리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데스크용품. 카테고리가 되게 네, 완전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을 일반적인 가구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패션 브랜드의 그런 시즌 컬렉션 같은 그런 방법을 좀 더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이제는 조금 이제 달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라넬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라넬라 같은 경우에는 런칭을 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라넬라는 프리미엄 티 브랜드인데 이 티를 완성하기 위해서 완성도 높은 티를 만들려고 모든 티를 다 직접 테이스팅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프리미엄 향과 그리고 그 무드를 잘 전달할 것인지를 모두 다 기획 초안부터 다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라넬라를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라넬라는 이제 한 200년 정도 전에 영국 런던에서 문을 닫은 라넬라 티가든이라는 곳에서 저의 영감을 얻었고요. 이제 그 티가든은 영국의 귀족들이 지금으로 치면 호텔 라운지, 바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교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하는 그런 사교의 장이었고 살롱. 네네 살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살롱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따왔습니다. 라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티 브랜드들의 패키징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흔하게 프리미엄 티라고 해서 접하는 거는 뭐 개별 포장이 좀 예쁘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전체 포장이 되어 있는 패킹 상태, 그냥 피니시된 상태가 예쁜 경우가 좀 많아서 선물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두고두고 보기에는 약간 티 설명도 써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글자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예쁘게 두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라넬라는 그렇지 않아요. 라넬라는 약간 비밀함을 여는 듯한 패키지와 함께 봤어요. 네, 되게 고급스러운 무드도 있지만 신비로운 그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부터 시작해서 다 디자인을 좀 하셨는데 라넬라는 좀 어떤 걸 전하고 싶었나요? 라넬라는 저희가 일상의 힐링, 쉼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휴식 그리고 티가 사실 들고 다니면서 막 급할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좀 여유 맞아요. 시간을 내서 먹죠. 여유롭게 아침에 티 한 잔 아니면은 오후에 손님을 대접하고 뭔가 이제 수다를 떨면서 좀 천천히 마시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드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패키징을 보면은 신비롭다고 하시는 그 느낌이 아마 저희가 의도한 동서양의 조화 같은 느낌에서 왔을 것 같아요. 티라는 게 라넬라는 영국에서 있었던 살롱이지만 티하우스지만 사실 티는 동양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티를 마시던 그 문화가 동서양의 어떤 접점이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패키징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보통은 티를 마시면 티 패키징은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조금 이제 명품 박스 모으듯이 그 박스 자체를 더 간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스를 활용하면서 라넬라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박스 내부의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겉에 있는 이 인장의 로고처럼 찍힌 모양이 마치 이제 옛날에 편지를 보내면 왁스, 실링에 맞아요. 이렇게 찍어주는 실링했죠. 그런 느낌으로 열게 되고, 약간 라넬라 가문에서 보낸 초대장 같은 느낌으로 열고, 이제 옆에 벽면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상징적인 무늬들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기도 하고, 라넬라 티하우스의 상징적인 그런 아치형 돔 모양의 기둥들을 넣고, 티를 마시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금박으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라넬라 티하우스의 초대를 받은 듯한. 그래서 뚜껑을 열면 밑에는 사람만 보이다가 뚜껑을 열게 되면 위에 있는 그 기둥과 궁전 모양까지 다 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티 박스 내부에도 칸칸이 다 저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러스트 파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잔잔한 무늬가 예쁘더라고요. 야. 처음에는 금박이고 조금 뭉개지지 않을까 싶어서 큼직한 무늬를 넣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금박이 표현이 되게 잘 돼서 다음에는 무늬를 더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티를 사면 전 티 케이스를 모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시절에는 아무래도 TWG 싱가포르에 워낙 유명하니까 그거를 선물해주기도 좋고요. 저도 모아놓기 좋고, 저는 그 틴 케이스를 활용해서 또 한국에서 저는 차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보리차, 자스민차, 둥글레차 안 예쁘거든요, 패킹이. 그럼 이제 거기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서 티 코너 집안에서 이렇게 마실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TWG 말고도 이제 영국의 뭐 유명 브랜드라던가 이런 곳들 거를 이제 틴 케이스가 거기 워낙 잘 나와서 모아두는데, 라넬라도 그런 브랜드 중 하나예요, 저는. 그리고 좀 보여주고 손님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맞아요. 그리고 선물하기 되게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요즘 선물도 가끔 쓰레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쓰레기라는 게 빠른 손절.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마음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쓰레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 어떤 부피적인 형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집안에 적재하거나 사무실에 적재하기에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정말 처치곤란이거든요. 그래서 전 음식 선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빠르게 소진되잖아요. 음식 선물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요. 네, 빠르게 소진되고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 소진을 못해도. 근데 이 유리컵은 쌍으로 왔는데 나 많으니까 너 가져라고 하기에도 준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 되팔 수도 없는 거고 누굴 줄 수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컵이 진짜 엄청 많이 쌓이고 막,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 받은 상황이. 내가 이거를 잘 써서 그렇게 이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참 차라리 좀 소비될 수 있는 선물이 내가 누군가를 줄 때는 그 사람에게 부담이 좀 적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저는 음식 선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우를 보낸다던가, 네, 그 계절에 좀 있는 무언가를 보낸다던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향초도 샀던 이유가, 이거는 물론 오브제로서도 너무 예쁘지만 만약에 이 오브제로서에 내가 둘 곳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향초 잘 태우고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물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내심 그런 게 있거든요. 전 선물하는 거 워낙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캔들을 디자인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요즘 너무 오브제는 오브제고 캔들은 캔들이고, 사실 저희 캔들 제작 단가 보시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건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캔들, 시중에 나오는 캔들은 기존에 있는 유리컵에 스티커나 라벨만 붙여서 필링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저희는 시중에 나오는 캔들 제작가 대비 한 6, 7배 정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도자기인데 저희가 그 3D 모델링하고 이렇게 뽑는
그 금형을 만드는 데만 150만 원이 들고 도자기도 개당 거의 10,000원 해요. 유약도 제가 단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예쁘고 예쁜 거, 예쁘고 좋은 걸로만 해서 컬러도 소량 제작했는데 4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약 통별로 다 사고 그리고 패키징도 사바리 박스로 튼튼하게 하고 위에다가 이제 색깔 입히고 스펀지 하고 그리고 향도 우드 스틱에다가 향도 진하고 향도 4개별로 향 다 다르고 해가지고 비싼 걸 다 바르셨네요. 네. 사실 지금 판매가가 86,000원인데 맞아요. 비싸 보이거든요. 저희가 진짜 하는 말이 아니고 전혀 브랜드로서 마진이 안 남는 구조예요. 전혀 안 남아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전 사실 달리 대표님이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걸 처음 받고 나서 침실에서 일어나서 제 방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샀어요. 비싼 그 가격대가 일반 향초보다는 비싼 가격대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선물 받아서 써보니까 그 입장에서는 이걸 누군가 해주면 똑같이 저기 하겠구나 싶어서 네. 저희는 그냥 싸게 만들어서 싸게 팔아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설명하면서도 좀 짜친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안 하고 싶고 어디 가서 저도 자랑스럽게 이거 제 건데요. 제가 이런 거 하고 얘는 이게 좋고 이 친구는 이게 좋아요 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잘하는 한국 공장을 찾아서 사장님 제발 100개도 해주세요 이러고 싹싹 빌고 소량 생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와, 가서 너무 진짜 싹싹싹 빌면서 갈 때마다 커피 갖다 드리면서 사장님 저희가 이제 학생인데 진짜 성공하면 꼭 또 올게요 이러면서 싹싹 빌고 와서 만들어서 촬영 상세 페이지 뭐 다 제가 했거든요. 뭐 아닌 것도 있긴 한데 비용을 거기서 절감을 하는 거죠. 저희는 뭐 광고도 사실 작년 연말에 메타 광고를 처음 시작하고 그전엔 광고도 안 했어서 마케팅비도 안 녹아있고 사실 마케팅비 녹이면 더 비싸져야 되거든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 재구매를 하려면 경험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이 경험은 어떻게 존재할 건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어딘가에 쇼룸에 전시를 할 거야? 근데 그 쇼룸 전시도 어쨌든 수수료 싸움이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똑같아요. 에이전시 끼고 다 돈 마케팅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제가 이제 주위에 아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지인분들께든 아니면은 친분이 전혀 없는 분들께 그냥 DM 보내서 협찬을 한 적이 좀 있어요. 일단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이때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들였었고요. 전부 다 그냥 제품만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근데 그것도 가능했었던 게 제가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희 제품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요? 한번 받아서 올려볼게요? 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제품이었으면 뭐 100만 원 주세요, 300만 원 주세요 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은 좀 나름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몇천 팔로워 분들부터 뭐 한 50만, 100만 정도 되는 분들까지 협찬을 많이 해봤는데 느낀 점은 전혀 성과가 없었다? 저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성과가 있었나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클릭은 한 번씩 해요. 근데 한 팔로워가 도합 한 100만 정도 되는 만큼의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렇게 뿌렸다 치면은 10분, 20분 정도 들어오시고 그 중에 한 2분 정도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팔로잉 전환. 구매 전환도 구매가 아니라. 아니라? 네. 근데 그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제가 협찬을 드린 분들이 저희와 타겟이 조금 맞지 않았다거나 제 기준 제품 따로, 상세 페이지 따로, 홈페이지 따로, 인스타그램 따로, 스토리 따로 그리고 협찬 게시물 따로 뭔가 이게 브랜드 결이 안 맞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A가 예뻐서 들어왔는데 인스타는 B네?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C네? 이 브랜드는 뭐지? 가구 괜찮고 캔들이 괜찮은데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브랜드야? 친환경 가구 하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캔들을 팔고 있지? 그리고 미니멀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왜 또 화려하고? 맥락에 대한 이해도가 네. 많이 떨어졌었군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브랜딩이란 거를 처음에 딱 뾰족하게 잡지 않고 디자인도 제가 그때그때 하고 싶고 예쁜 디자인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리브랜딩 할 때는 그거를 처음부터 아예 다 잡고 브랜드 가이드를 좀 제대로 만들고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를 선정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을 처음에는 팔로워로 봤었는데 팔로워 20만인 분한테 협찬을 드렸을 때랑 5천인 분한테 협찬을 드렸을 때랑 5천인 분이 오히려 구매 전환까지 일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20만이었던 분은 그냥 스토리 조회수가 좀 늘어났다 정도였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인플루언서는 사진 찍는 나를 봐 라는 느낌이었고 5천 팔로워의 리빙 인플루언서 분은 내가 찍는 사진을 봐 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분보다는 그분이 소개하는 아이템에 집중이 되는 그런 분이셨고 그래서 타겟팅도 중요하고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의 어떤 무드? 그분들이 평소에 어떤 톤 앤 매너로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들의 컨텐츠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소수여도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분들을 찾아보자. 왜냐면 옛날에는 여기저기 건드려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사몰로 저희가 메인 채널을 옮기고 난 뒤부터 고객에게 이제 DB가 쌓이잖아요. 딱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그 타겟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뭔가 저희가 조금 디자인이 들어간 그런 아기자기한 가구를 만드니까 좀 젊은 여성분들이 구매를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협찬을 드린 분들이 뭔가 신혼부부 가구 소개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자사몰에 처음으로 광고를 제대로 돌리고 나서 한 판매 10개 정도 된 거를 이제 통계를 보니까 거의 다 2030 남성분이신 거예요. 완전 다르죠.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제가 인스타그램은 거의 뭘 안 올리거든요. 저희 계정에. 근데 팔로워가 그때 한 1000명 정도였을 때 우리 이제 팔로워분들의 비율을 한번 보자 했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여성 타겟으로만 돌렸어요. 근데 남성분이 거의 한 20-30% 정도 팔로잉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안 돌렸으면은 남성 팔로워가 더 많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처음에 잘 모르고 그냥 예쁜 캔들이고 예쁜 가구면은 뭐 나 같은 취향을 가진 조금 더 여유 있는 뭐 30대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팔로워 분들은 젊은 여성분들이 있으시고 좋아요나 반응도 그분들이 더 하시지만 그분들은 예쁘네요? 아니면 뭔가 소개는 하시는데 갖고 싶어요는 하시는데 오히려 젊은 남성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은 안 다시고 군말 없이 사죠. 군말 없이 그냥 회원가입도 안 하세요. 적립금 10,000원도 안 받아가셔요. 그냥 구매. 그리고 뭐 어떤 분한테 배송이 한번 잘못 나갔었는데 반품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써. 네, 그냥 쓰시더라고요. 까서 색상이 다르네. 괜찮네. 네.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한. 네. 그래서 정말 생각과 달랐었고 제가 봤을 때 그중 절반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아. 혹시 여성분이 뭐 예를 들면은 결혼을 하셨으면 그냥 뭐 남편분 카드로 결제하셨나? 라는 생각도 좀 있겠네요. 들기도 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예쁘네 사줘야겠다라는 그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구매를 하신 건 남성분이시니까 그러면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좋은 맞아요. 걸로 이렇게 또 타겟팅을 음.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런 통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브랜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총망라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으로는 여성분들은 되게 많은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이게 괜찮고 가격이 적당하고 갖고 싶으면 소액 결제는 금방금방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남성분들이 특히 한 30대 초중반 정도 되셔서 약간의 여유가 있으시고 본인만의 취향이 조금 생기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비교 안 하고 사죠. 가격을 안 해. 비교를 안 해. 그쵸. 이게 뭐 이 캔들이 예쁘다. 10만 원인지 저기가 12만 원에 파는지 난 모르겠고 일단 예쁘니까 사고 마음에 들면 그냥 쓰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맞춤으로 저희가 좀 리뉴얼 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좀 이제 마케팅이나 타겟팅을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25년도의 목표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라넬라와 달리즘은? 우선 달리즘은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즌 컬렉션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스큐를 늘리면서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예요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생산해 볼 예정이에요. 제품을 하나씩 딱딱 내면서 우리는 고급스럽고 프리미엄해라는 그런 고고한 브랜드보다는 취향 맞는 딱 한 분을 공략하는 것처럼 이런 취향에 맞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봤어요. 라는 느낌으로 좀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이 많아진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나 프로젝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뭐 컨텐츠적인 부분이 좀 궁금해지긴 해요. 왜냐하면 또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네. 하려고 했던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좀 어떤 걸지 지금 들어보니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이 브랜드가 존재하려면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정말 지속 가능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 이런 복합적인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지 한 번 더 정리를 써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얘기를 너무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딱 한 문장으로 딱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재미인 것 같아요. 재미. 일단 도파민, 재미를 추구하려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질 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일이 재미가 없지? 하는 사람이 재미가 없으면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뭐 고객님이 아니라 팬분들이라기에도 좀 그런데 저희 브랜드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오디언스 분들한테 이 재미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쭉 들어보면서 보통의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사실 정말 어린 나이신데 이런 도전을 하시면서 오히려 주변에 비슷한 또래들이었으면 30대만 돼도 그래도 창업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니까 뭔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조언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환경에 너무 노출이 많았겠지만 그게 되게 사실은 없는 상황에서 맨 땅에 머리 박기로 정말 그 소재부터 다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좀 있으셨다는 게 어떤 게 가장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실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받았던 그 처음 4,8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그 돈이 저에게는 약간 절벽에서 떨어져도 저를 받쳐줄 수 있는 매트리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원금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창업은 했겠지만 이 일은 사실 가구업이라는 게 너무 리스크가 많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 고정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뭐 물건 네. 적재. 맞아요. 보관도 해야 되고. 네, 사실 라넬라를 런칭한 게 그 이유 때문도 있기도 한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4,800만 원어치 실패를 해도 잃을 게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은 쌓았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망하진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받쳐줬었던 것 같고 뭔가 딱 필요한 순간에 전 되게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데 딱 필요한 순간순간들에 주위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도움이 왔었던 것 같아요. 첫 해에 이제 아는 분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라고 아는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또 몇천만 원의 투자를 받은 적도 있었고 친하게 지내게 되는 다른 대표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 저분은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어. 라던가 어린 친구가 열심히 하네? 라고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정말 빈말이 아니고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되게 엄청 겸손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사업가들은요, 아무리 어리고 열심히 해도요, 돈이라는 걸 투자할 땐 그냥 투자하지 않고, 맞아요. 분명 어떠한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 분이고,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좀 그런 투자나 이런 것들을 받고 사실 앞전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기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어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가구의 경고함에 대한 어떤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러면은 이 친환경적인 요소에만 너무 몰입을 해서 확장성이 없다라던가 이게 오히려 진짜 친환경인가? 내가 하려던 질문이 이거였나? 막 이런 것들이 참 시행착오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다행히 파트너가 생겨서 어제 이런 내년의 목표와 우리의 페르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해보았는데 또 새롭게 만나는 낯선 이에서부터 뭔가 교류할 만한 것들이 또 되게 많잖아요. 앞으로 너드 네. 컨테이너의 오프라인 모임 혹은 온라인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어떤 분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지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다들 세상을 바꾸는 괴짜 CEO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괴짜분들을 만났을 때 좀 어떤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메타 광고 세팅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은 사실 그런 자리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고유한 취향이나 신념이라든지 뭔가 이런 창업의 계기 같은 그런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 사업이라는 네. 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걸 이끌어가는 나는 지금 어떠한 시점에 있고 어떤 갈림길을 마주하고 있고 누구와 이것들을 풀어가고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맞아요. 조금 더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님보다는 사적이고 내적인 그런 얘기가 또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한테 나는 어디서 어떻게 차여봤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재밌고 그런 게 사실 다 경험이니까. 그리고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저는 대표자분들이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든 브랜드가 곧 투영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면 해당 산업에 대한 니즈가 좀 보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자분들이랑 얘기할 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이 대표하는 건 아닌데 그 시장을 그 곳에서 수요가 있는 니즈가 이런 니즈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대화 속에서 보이는데 이게 사업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너드 컨테이너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대표이지만 인간적인 면모들을 좀 더 많이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GPT가 할 수 없는 얘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표 누구누구 아니 그냥 사람 누구누구에 대한 얘기를 네. 나누고 싶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너드 컨테이너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괴짜들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안에는 각각의 개개인의 대표님들의 특별한 그 이야기, 그리고 고유의 이야기가 다 하나씩 담겨 있을 거고, 또 지연 대표님의 컨테이너도 존재할 텐데, 그 컨테이너 안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시고, 그 컨테이너를 누군가가, 제3자가 이런 팟캐스트나 혹은 영상물 관련된 컨텐츠를 마주했을 때, 좀 어떤 것들에 대한 걸 내 이야기를 통해 마주했으면 좋겠고, 어떤 메시지가 좀 전달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실행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났던 다른 대표님들과의 조금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연령대가 일단 좀 많이 겹치지 않는데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깨가 좀 덜 무거운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23세 창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7번 망해도 30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났어요? 제가 7명만 이제 40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 성공할 때까지 실패할 거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약간 정시영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죠. 살짝 지금 소름이 조금 돋긴 한데. 오그로 닭살이 조금 돋긴 하는데. 자꾸 아저씨 멘트 날리지 마세요. 저희 지금 2000년생분 모셨는데. 정지영 회장님, 알 거예요? 아니, 정지영 회장님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시지만. 그분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알겠어요. IT 개발사님. 저도 참 존경하는 분이죠. 감사하고 존경하는 분이죠. 자, 마저 말씀하세요, MG님. 컨테이너를 봤을 때 그런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데 가장 잘 표현하고 계신 맞아요. 분 같아요. 저희 너드 컨테이너 풀 안에서도 가장 어리신 최연소. 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리다고 실행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뭐 사실 저도 어렸고 사모님도 어렸었잖아요. 시대가 네네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분들이 다 그렇게 했느냐는 아니에요. 시간이 없느냐도 아니에요. 똑같이 대학 다녔고 똑같이 어떤 기회적인 부분은 다 그때도 있었어요. 지원 사업은.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를 가진 건 다르고, 그걸 실제로 또 그 나이대에 만든 분을 그 이야기를 열어볼 수 있다면 정말 강하게 그 실행력에 대한 걸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항상 있죠. 이미 하셨는데요, 근데? 멘트 안 날리세요, 그래서? 멘트만 할게요. 제가 마지막 하는 멘트가 있는데, 이제, 또 닭살 돋았다가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이제 꿈을 꾸던 분이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라는 멘트를 드리면서, 도전 정신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담아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소름이 목까지 올라오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일단, 누군가가 이제 지연님께서 성공할 분이시고, 그 이야기를 열어봤을 때, 나 또한 이런 시작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작점을 함께 디딜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되어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그럼 너드 컨테이너의 인터뷰는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모 삼촌 사이에서 이모하고 저는 삼촌 알고. 이모 삼촌 사이에서 이렇게 또 멋있는 언니 오빠로 하시죠. 네, 멋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한 번 더 중간 카메라 보시고 슬레이트 한 번 더 쳐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베이스와 원천이 되는 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제일 핵심 키워드였던 것 같거든요. 제대로 쉬는 법 자체를 몰랐던 것 같아요. 감정을 오늘 하루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를 갈무리짓는 방향으로 챌린지를 해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효능감과 자존감의 어떤 영역을 높이는 거거든요.